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어제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 비토론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러자 안 의원은 오늘 예정했던 당권 선거 관련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연 민주당은 30만 명이 모여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동원령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십 명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도 자신을 위해 가짜 스펙을 만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오늘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얼굴을 드러낸 채 나는 떳떳하다, 앞으로 내 방식대로 잘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상식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일들인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의원님,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 발언 때문에요. 윤한연대 언급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 말씀하셨는데 입장 혹시 내시나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이제 윤심 논란을 둘러싸고서 친윤계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급기야 대통령실이 직접 참전해서 안 의원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안 의원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고 또 그런 주장이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파장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예정했던 일정을 돌연 또 취소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의 안 의원 공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그 일로 안 의원의 충격과 고민이 커 보입니다. 안 의원 측은 당초 오늘 오전 라디오 출연 이후에 10시 50분에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 가서 독거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를 할 예정이었고요. 오후에는 KBS 프로그램에도 나가기로 했었지만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돌연 기자단 공지를 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일정들을 수년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안 의원 측에서는 상황 점검과 전국 구상을 위해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친윤계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직접 공개적으로 자신을 공격한 데 따라 이 전략 수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고 오셨듯이 대통령 정무수석이 어제 안철수 의원을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 지금 확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입니다. 그간 친윤계 의원들을 윤핵관이라며 비판해온 안철수 의원이 SNS를 통해서 윤심이 특정 후보에게 있다 없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국민의힘 선대위와 비대위에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아 정진석 당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안 의원의 대통령실 개입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수석은 안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등을 언급하면서 윤한연대를 언급했던 것을 겨냥해서도 대통령과 자신을 동급화하는 표현이자 나아가 대통령이 특정 당권 주자를 지지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안철수, 이진복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저는 윤핵관에서 찾습니다. 네. 윤핵관에서 너무 좀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아성을 구축하고 이익 집단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처럼 대통령실이 특정 당권 주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안 의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진복 수석이 국회를 찾아 정진석 위원장을 만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변에 이제 안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윤핵관은 당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 쓸 말은 아니라면서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거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듣고 오신 안 의원의 윤핵관 발언을 겨냥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의 윤한연대 발언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경제와 안보 상황이 막중한데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여서 윤한연대 운운한 건 극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자신의 윤핵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몰랐었다.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다라면서 일단 로우키로 반응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사실은 제가 몰랐었죠. 근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은 드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그런 어감들이 있어서 저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윤 연대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급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단일화 때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의 이 같은 최근 발언뿐만이 아니고요, 과거에 가고 있던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있었던 지난 2016년 1월 과거 간첩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으로 평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거 안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신 교수는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사상 전향서를 쓰고 가석방이 됐지만 막상 출소한 뒤에는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꾸지는 않았고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이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던 인물입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이 같은 신 교수에 대해서 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신영복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했던 얘기라면서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권 안팎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과 안 의원 사이에는 진작부터 강한 긴장 기류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다. 이런 의견도 또 많았습니다. 네, 언론들을 종합해 보면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야권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안 의원의 행태에 실망했지만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직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의원이 끝내 자신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자기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안 의원이 이태원 참사 등 새 정부가 위기를 겪을 때는 돕지 않다가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뒤늦게 윤심을 내세우는 점에서 지도자감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냐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는 게 이 측근들의 설명입니다. 보신 대로 지금 대통령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측이 직접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쪽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비윤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윤계가 미는 그런 후보 측에서는 진작부터 윤심을 내세워 왔는데 왜 그쪽에는 아무런 경고라든지 메시지를 바라지 않고서 이렇게 윤심 얘기했다고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항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이 이렇게 지금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장이 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그 기자 리포트 중에 앞으로 윤핵관 표현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은 뭐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다라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정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앞으로 많은 갈등이 정치권에 더 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어떤 같은 당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방해꾼이자 거기다 적이라는 표현까지 대통령이 실제로 썼다면 제 생각에는 좀 충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권의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결국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이제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 세력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요한 첫 단추가 이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에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여권 핵심부가 했고 그에 따라서 이른바 김장연대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초반에 이뤘던 이 흐름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서 있었던 일이나 지금 안철수 의원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석하는 부분에는 그 부분을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안철수 의원이 뭐 유난연대 이런 표현을 쓴 건 실수죠. 실수지만 그것을 대하는 대통령실이나 여권 핵심부의 태도가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게 당으로서는 축제고 그 정당한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당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과정인데 청와대는 뭐 상당히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아무런 대통령실이요? 대통령실은 부인을 하고 있고 아무런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반 인들이 보기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이제 일정을 뭐 많이 중단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참 주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반윤과 비윤 세력이 더 이제 뭉쳐갈 하나의 환경을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이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프레임 자체를 향후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그냥 경쟁하는 쪽으로 대통령실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이런 부분을 좀 공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이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지난 이제 대통령제 인수위 시절에 이른바 이제 그 직무 집행을 갖다가 하루 동안 안 했던 거,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총리나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 이런 거 제안했는데도 안 들어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 좀 어려웠을 때 이제 또 가령 뭐 이준석 사태나 이런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가 있어서 도와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행안부 장관의 퇴진을 갖다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윤심에 어떤 의지하는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대통령실은 또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서운한 감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사실 이제 늘 이제 뭐 민주당 쪽에 같이 할 때든 뭐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호한 정치적 입장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오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반응은 윤심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대표를 만들겠다는 일관된 어떤 방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윤핵관이라든가 윤한연대라는 게 새삼스러운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이미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여야를 막론하고 쓰는 표현인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것도 주말에
직접 그 여당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정무성의 한 발언입니다.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최근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구도를 보면 대통령실이 의도했던 바대로 잘 풀려가지 않는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원칙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 허울 뿐이다. 이게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토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당내 갈등을 부추길 거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원하는 결과로 더 가지 않고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까지 불리는 또 여권 인사가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놓고서도 지금 논란이 일었죠. 맞습니다. 문제 발언을 한 사람,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면서 현재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입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안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후원회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깝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쪽이 더 가깝죠. 아무튼 이게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저는 신평 변호사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까지 됐으면 바로 회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김기현 캠프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매우 위험한 게 대통령과 일체감을 가장 강조하는 후보잖아요. 그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친윤, 주류, 윤핵관들이 이 얘기를 용인하고 있는 걸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윤계 측도 반발하면서 신 변호사의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니까 결국에 김기현 후보는 신 변호사님이 가진 개인적 판단인 것 같다며 진화를 시도했고요. 신 변호사 역시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이 맞다. 김기현 의원과는 아무 관계없이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 목소리도 듣고 옵니다. 아마 우리 신평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판단인 것 같고요.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캠프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나경원 마음잡기 시도,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안철수 의원과 경합 중인 이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강원도 강릉까지 나 전 의원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이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강릉으로 가서 나 전 의원을 만났으며 전당대회 승리를 위한 연대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강릉 행에는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초선 의원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박성민, 이인선, 정동환 의원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에도 한밤중에 나 전 의원 집을 찾아가서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전 의원의 직접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측 숙고해 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난 주말이었죠. 국민의힘 선관위가 예비 심사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6명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1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심사를 거쳐 당대표 예비 경선에 진출한 6명은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후보고요. 최고위원 후보 13명은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문병호, 민영삼, 박성중, 이만희, 이용, 정민경, 조수진, 천강정, 태영호, 허은하 후보 등입니다. 특히 선관위가 당대표 최고위원 등록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과거 극우, 강경 언행으로 문제가 됐던 강경 보수 유튜버 출마자들을 대거 탈락시켜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를 비롯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신혜식 대표 등이 탈락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이들을 탈락시킨 건 극단적 성향의 후보들이 전당대회 흥행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걸로 풀이가 됐는데요.
선관위가 직접 구체적 탈락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엄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이제 유튜버 출신 그 후보들은 탈락시킨 반면에요.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변호사, 허은하 전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그 후보군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지난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채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오늘 아침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 씨는 4년 전에도요, 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얼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간의 심경과 향후 계획, 그리고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1심 결과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는데요. 먼저 지난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결과 전해드리고요. 조민 씨의 오늘 인터뷰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죄가 없다. 김건희가 죄가 있다. 조국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입시비리 의혹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검찰의 법원 1심이기는 하지만요, 조국 전 장관이 받았던 혐의 13개 중에서 8개를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했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민정수석 당시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 3차례 총 6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로 이제 아들의 입시 비리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정 전 교수는 이미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확정돼서 수감 중인데요.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했고 자녀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배우자 조 전 장관과 함께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유죄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른바 이제 사모펀드 비리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무죄가 났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를 했었죠. 하지만 끝내 국민들에 대해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런 조 전 장관 1심 판결을 받은 뒤에 자신의 SNS 사진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한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하루 뒤에 자신의 SNS 배경 사진을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사진은 노란색 반딧불 사이로 한 남성이 걷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그림을 그려온 박건웅 만화가 작품인데요. 이 사진 밑에는 2022 깜깜한 밤 반딧불이 되어 우리들의 조국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 이후 SNS 사진을 교체하자
친야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조선일보는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딴지일보 등에서는 조국 수호 함께하세요, 힘내세요 이런 응원 댓글이 쏟아지는 반면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SNS를 손에 놓지 못하냐, 집회 나갔던 게 내 흑역사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조민 씨 방송은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아들, 딸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날 김어준 씨와 조민 씨가 유튜브 인터뷰를 했던 것을 그 내용이 오늘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는 이제 오늘 방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녹화는요, 조 전 장관, 그러니까 조민 씨의 아버지의 1심 재판이 있던 그날, 지난 3일에 미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몇 시간 뒤에 딸은 김어준 유튜버와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조민 씨 이번에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했고요. 아버지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생각도 또 밝혔습니다. 네,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의 말에 따르면 인터뷰는 조민 씨가 자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자신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이제는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 조 전 장관도 자신의 인터뷰 사실을 재판이 끝나고서야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조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오늘 인터뷰는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아버지 재판 끝나고 제가 직접 차로 운전해서 아버지 집에 데려다 드렸는데 그때 다 같이 밥 안 먹고 어디 가냐고 하셔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2년 실형 나온 날 딸이 인터뷰 가겠다고 처음 말한 거잖아요? 아, 네. 놀라지 않으셨어요? 엄청 놀라셨죠.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리지는 않고 처음에 말씀이 좀 없으시다가 잘 다녀오라고. 왜 안 말렸을까? 저는 어른이고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하고 아버지는 제 결정을 항상 존중해 주시는 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전 장관 부부, 그러니까 조민 씨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신의 어떤 스펙,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입시에 이용한 혐의,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업무 방해 혐의 등이 인정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직 1심 판결이긴 합니다. 그런데 딸인 조 씨는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대비했다. 이런 얘기도 딸이 전했습니다. 네,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재판장에 가기 전에 법정 구속에 대해서 한 말이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 면회와 관련된 내용들과 공과금, 세금을 내는 날짜 등을 적은 A4 용지를 대문에 붙여놨다고 했습니다. 또 대문 앞에는 책을 쌓아놨는데 메모에는 순서대로 10권씩 책을 넣어달라는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기결수라 한 달에 6번 면회가 가능하고 자신은 미결수라 주 5회 면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만약에 아버지가 구속되면 자신이 가장이라는 생각에 1심 재판 전날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면서 재판부의 2년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 정치권을 향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조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가기 한 3시간 정도 전부터 이제 양복을 다 입으시더니 A4 용지에 빼곡하게 뭘 쓰셔가지고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공과금, 세금 이런 거 몇 월에 뭐 내고 뭐 이건 언제 내라 이런 것들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대문 앞에 이제 책을 이렇게 쌓아서 다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쌓아놓은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본인한테 넣어달라. 뭐 이런 말씀
적힌 거였어요. 제일 기억나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머니는 기결수라서 이제 한 달에 6번 면회가 가능한데요. 이제 아버지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주 5회 가능하다고. 그걸 써놨어요? 네. 꼼꼼한 분이네요. 혹시 법정 구속 아버지가 될까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아버지까지 만약에 구속이 되면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에 사실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한테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또 자신의 의사 면허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가 박탈되면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분도 계셨다면서도 자신은 도망가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 거라고 했고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서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면서 선배들에게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조 씨는 더 이상은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자신의 의료 지식은 의료 봉사에만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숨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SNS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예고를 했다고 하죠. 네, 조민 씨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SNS를 들어가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가 이미 오픈이 돼 있고 주소를 공개해도 좋다면서 SNS에 올릴 사진을 저 스튜디오에 가서 예쁘게 찍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제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요. 사진도 올라가 있어요? 네. 어떤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처음 공개하는 사진이다 보니까 스튜디오 가서 예쁘게 찍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SNS 주소 공개해도 됩니까? 네, 공개해도 됩니다. SNS에 와서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많은 의견 주세요.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그 배상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제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있어서. 자, 조 씨는 또 의사 면허에는 집착하고 싶지 않다면서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의사 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어서 조 씨는 지난 4년을 겪으면서 부족하지 않은 자신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날 딸 조민 씨는 이제 김어준 씨의 그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는 조민 씨가 자청을 했다 이렇게 김어준 씨 측에서 지금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공개가 이제 뒤늦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또 드리면 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판결과 또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 그다음에 정치권의 어떤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 내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한국에서 정면으로 내 방식대로 잘 살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NS 활동 같은 거 공개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지금 의사 면허 자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컸는데 나는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동료 선배들한테 들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래 자신의 어떤 입시 비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뭐 친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동년배의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나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내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얘기인지 직설적으로 저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상당히 참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조민 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패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가해 주시죠. 뭐 일단 그 개인 자연인 조민의 지난 4년간의 삶이 어떻을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요. 본인 생각에 억울하고 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 소송들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학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한 부당함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도 못하고 조민의 딸로서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이제 자연인 조민의 삶을 살겠다 이런 입장을 표한 것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민 씨가 뭐 불복하고 할 방법이 있습니까? 조국 장관이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이제 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갈 거고요. 조민 씨는 이제 본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재판 결과에 대한 당부당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조민으로서의 삶을 얘기한 것 정도의 의미는 두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의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의전하고 고대 입학 취소 소송 진행되고 있고요. 본인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비판을 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숨죽이지 않고 당당하게 조민으로서 살겠다 이런 입장을 표한 것 정도로 저는 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본인의 어떤 감상 느낌을 얘기를 한 건데 참 이해하기가 일단 힘듭니다. 이 인식에 대한 격차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떳떳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한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번 법원 판결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문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어쨌든 저명한 이 대학 교수가 자신의 그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책무 이런 것을 버린 것이다. 저버렸고 그리고 편법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서 이 범행이 반복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조를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입시 과정에 심각한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사회적 분열까지 이뤘다. 이번 이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내리게 된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배경 설명을 했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조민 씨의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것은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이 딸로서 느끼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도 또 본인의 책임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순수 자연인 조국이라면 이렇게까지 될 리가 없었겠죠.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장관을 지낸 큰 어떤 무게, 사회적인 책임 속에서 이번 사건도 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조민 씨도 좀 이런 사건을 바라보고 또 조금 더 이 국민들의 생각한다면 그런 좀 반성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봐서는 앞으로 SNS도 활동하고 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더 오히려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커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1심 결과 나온 뒤에 여야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오늘까지도 그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여야 입장 어떻습니까? 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있던 지난 3일 이후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일부 의원만이 개인적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할 뿐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오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수석 대변인의 논평과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서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아깝다.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친문 인사들의 입장이 듣고 싶다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자신의 불법을 계속 부정한 조국 교수와 온갖 회개한 논리로 조국 교수를 옹호한 친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1심 판결이 3년 2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미리 부장판사의 이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왜 재판이 터무니없이 늦어졌는지 김 대법원장과 김 부장판사는 이야기해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도 이 재판이 늦어진 데 대해서 권력의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파헤쳐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조국 사태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당내 결속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박성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잣대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공정과 비상식, 진정한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의 위선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존중돼야 하면서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긴다고 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대가 1심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곧 징계 논의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는 그동안 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일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징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이르면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었지만 서울대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고 또 조 전 장관 측에 사전 고지를 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면서 당장은 회의가 열릴 수 없고 비공개가 원칙으로 언제쯤 열릴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이제 처음 불거졌던 지난 2019년이었죠. 서울 서초동 이제 검찰청사 주변에서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가 이어졌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실형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4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자 이른바 방탄 집회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대규모 장외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에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진행하겠다면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연단에 올라와서 17분 정도 현장 연설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맹비난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4일 열린 민주당 장외 집회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국민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자들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부수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날 민주당 장외 집회가 열리는 맞은편에서는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을 구속하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러다가 제2의 조국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장외 투쟁이 부끄럽지 않냐며 제2의 조국인 이재명 덫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제2의 조국 사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장외 투쟁과 국정 발목 잡기를 접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지난 3일 SNS에 오늘의 조국은 미래의 이재명이라며 조국이 이재명으로 서초동이 남대문으로 촛불이 파란 목도리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당이 이미 죽은 정당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주장은 이재명의 부정부패를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장외 투쟁에 목매지 말고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들에게 대해 자행했던 기획수사가 진짜 정치 보복입니다. 거의 3년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일가에게 정치 보복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범죄를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이제 수십만 명이 참가해서 성공적이었다, 이거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이번 장외 집회를 통해서 민심이 제대로 확인됐다면서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장외 집회 후속 조치로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 참석 인원 역시 경찰이 추산한 2만여 명보다 크게 많은 30여 명이 운집했다고 추산을 했고요. 30만 명이 운집했다고 추산을 했고요. 현역 의원 9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좀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또 이게 성대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저의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성공적으로 어제 대회가 잘 치러졌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9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한 취지로 이렇게 보도된 것도 있던데 그거는 좀 사실과 좀 다른 거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본 결과는 불가피한 사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부 내 강경 인사들은 주말 장외 집회를 상시화하자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월화수목금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 같은 장외 집회의 성과, 그다음에 장외 집회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169석의 거대 야당은 거리가 아닌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즉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모두 장외가 아닌
원내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기자가 잠깐 전해드렸고 또 안호영 대변인의 이제 브리핑도 들려드렸지만 그날 집회에 소속 의원들의 참석 여부 이 부분을 두고서도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호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요 언론 기사 대부분은 169명 소속 의원 가운데서 결국 수십 명이 나오지 않았다. 총 동원령 내리고요. 또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선출직에 출석 체크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결국 당내의 일부 회의적 내지는 비판적 의견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혼란이 있는 이유가 이번에 민주당에서 참석한 인원들의 수를 공식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안호영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왔다라는 얘기만 하고 얼마가 왔다라고 공식적인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에 참석한 현역 의원 수 이걸 두고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당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상당수 의원 그러니까 70여 명이 불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비명계 의원들 의견을 좀 더 취재된 거 소개를 해드리면은 야당도 사실 힘들다, 답답하다, 169석의 무게가 있는데 대통령이 대표랑 영수회담도 안 해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도 장외투쟁이 반복되면 민심에 어긋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지지자들 몇만 명을 만났다고 그게 민심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에 앞서서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외 집회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 방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외투쟁이란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청 나 혼자 가겠다. 절대 나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각 지역별로 이런 할당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 모순 아니냐. 네.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주장하기로 지금 30만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 매우 성공적이었다, 또 앞으로 이제 상설화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결국 제2의 조국 사태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의원들이 평가하는 대로 당에서 공식 평가대로 예상외로 성공적인 집회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국회가 열리는 중에 장외 집회는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막상 전국적으로 집회 참여를 홍보를 하고 조직 동원까지 안 해도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적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실패한 전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상외로 호응이 컸고 외에 자발적인 참여 또 당원이 아니더라도 지지자들의 참여 이런 폭을 봤을 때 단순하게 민주당이 내거는 정치적 구호에 이 공감하는 정도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성과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물론 의원들 중에는 이런 방식이 적정한가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불참하는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소위 말하는 방탄용 집회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민생 파탄 그리고 검찰 독재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경고 메시지를 당이 대표해서 내겠다 이런 입장에서 한 집회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의 의원들의 참여도라든가 전체 어떤 집회에 참여한 당원들 또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규모를 볼 때 충분히 당초에 그 목표했던 부분을 달성한 성공적인 집회였다 이런 평가가 주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민생을 챙기고 밖으로는 투쟁한다라는 민생과 투쟁 병행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참 어느 것 하나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제고요.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집회이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상황이니만큼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총력으로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모양 갖춰졌다.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우려,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최선의 공격은 방어다. 최선으로 공격하는 것이 방어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 속에서 이제 장외투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라든지 뭐 이상민 장관 탄핵을 발의한다라든지 이런 동시다발적인 여권에 대한 공세, 이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원심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검찰 수사 등등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제 방어막을 쳐가는 상황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날씨도 좀 풀리고 있고, 또 강성 당원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대표 기소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외 집회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민생고가 어려워지고 또 중도층의 이 장외 집회를 보는 민심의 흐름,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이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2라운드를 맞은 상황입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쪽으로 집중할 그런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특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빠지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수사 초기에는 북한에 돈을 건넨 이유가 대북 사업권을 위한 거라고 주장을 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라고 돌연 진술을 바꿨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검찰이 대북 송금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기소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됐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지만 시한이 촉박했다면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의 소설이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대북 송금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힘든 검찰의 신작 소설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소설의 인물도 잘못 설정했고 사건과 배경 지식도 잘못됐다면서 이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나온 이 대표와 정 최고위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봅니다. 그 이전의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저를 공격하는 쪽에 그 말 같지 않은 온갖 소설들은 단독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런 검찰 측 또는 검찰발의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좀 사물을 봐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을 잘못 설정했고 사건을 잘못 꿰 맞췄고 배경 지식을 몰랐는지 일부러 왜곡했는지 검찰의 김성태 대북 송금 로비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소설은 소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픽션이다. 뭐라고요? 픽션. 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 말미에 취재진을 향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과 통화를 했다고 지목한 날 자신의 일정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알리바이도 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반박을 한 것, 이번이 또 처음인 것 같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 17일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자신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날은 자신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후 8시까지 재판을 받았던 날이었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저녁 만찬이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이 그날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주고 그랬겠냐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 외에 100만 달러를 북한에 더 건넸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남북 교류 행사 자리에서 북한 측이 이 대표의 방북 얘기를 꺼내며 상부에 상납도 해야 하고 거마비도 줘야 한다라며 돈을 요구했고 1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북 교류 행사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리종혁 북한 아태평위 위원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온 이 전 부지사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남남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건넨 비용만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총합 100억 원에 가까운 900만 달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핵심 키맨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의혹들도 또 나왔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제재도 풀리고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말을 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이 대북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서 체결을 종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대북 송금이 당국에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자 이 전 부지사가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천공 논란 가열,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지난해 4월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에게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또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천공 개입설을 제기한 바 있었죠. 그러면서 부 전 대변인은 남영신 총장이 공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로 지목된 공관장이 누군지를 두고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부 전 대변인 오늘 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이 의혹을 크로스체크를 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목격자인 공관장에게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해 목소리 듣겠습니다. 원 진술자인 공관장한테 확인해 보셨나요? 공관장한테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관장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목격자인데. 근데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특수성상 보고 체계라는 게 그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장군이 육군 총장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확인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한 부 전 대변인은 공관장이라는 보직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서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국방부 내에 그 공관을 지키는 공관장이라는 보직이 원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이라는 보직은 없지만 공관관리관이라는 직책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총장이 공관장이라고 말했고 일기에 정확히 들은 것을 기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총장은 육군참모총장을 말하는 겁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원 원래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형사 고발까지 당한 그런 입장인데요. 김 전 의원도 지금 의혹에 다시 가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말에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 다수의 인원이 천공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재차 주장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공의 관저와 총장 집무실 방문에 대한 목격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꾸 육군본부만 그 증언자를 찾았는데, 그런데 국방부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 육군참모총장의 서울 집무실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특성상 육군보다는 국방부에서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제보 내용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조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한 목격담이에요. 이런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육군이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배석진 육군 서울본부팀장은 관련 의혹들을 재차 부인했는데요. 특히 국방부 내 목격자를 확보했다는 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군 측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자 공지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군과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사도 가짜뉴스, 유재석 씨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 MC로 사랑받고 있는 방송인 유재석 씨도 가짜뉴스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지난 주말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자신이 이사를 가지 않았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한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재석 씨가 원래 거주하던 압구정동을 떠나 대치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 등에서요, 이제 요식업계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 씨, 그다음에 원로 배우 박근영 씨 등 유명인들의 사망설이 돌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모두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죠. 이번에는 어쩌다가 지금 유재석 씨가 대치동으로 이사 갔다, 이런 루머가 지금 나오게 된 건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시작은 한 대형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여기에 유재석 씨 아들이 대치동 한 중학교에 배정이 됐고 아들 교육을 위해서 유 씨 가족이 압구정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댓글로 유재석 씨 아들이 다닌다는 대치동 학원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유재석 씨가 이사를 기념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떡까지 돌렸다는 얘기가 확산되면서 맘카페와 사교육 카페, 부동산 커뮤니티 등이 들썩였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는 말 그대로 온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진 스타죠. 하지만 이제 그가 이사했다는 소식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그것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번 소문이 퍼지면서 유재석 씨가 이사했다는 대치동 아파트의 구체적인 시세나 규모 등이 언급된 점이 눈에 띕니다. 아마도 연예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간 곳이 어디고 집값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방송 후에 소문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가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미지가 좋은 유재석 씨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집값이 뭐라고 유느님을 건드냐, 이제 부동산 가짜 뉴스까지 다 나온다,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저러는 거냐 등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글을 올렸던 그 작성자한테 해명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이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뒤에 해당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 글 작성자를 찾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작성자가 직접 해명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자신이 소문을 들은 출처는 한 사교육 카페였고 댓글에 워낙 다수가 유 씨가 이사 왔다거나 유 씨를 봤다는 내용이 많아서 사실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일각에서 불거진 집값을 띄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에는 해당 사교육 카페 특성상 부동산 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띄우려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등기부를 떼본 것도 아닌데 소문을 올린 제 잘못이라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온천서 사망. 이거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보군요. 네, 작년 10월부터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온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피로도 풀고 자연 풍광까지 만끽할 수 있어서 노천탕 선호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온천욕을 하다가 자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일본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던 70대 남성이 여행 첫날 호텔에서 온천욕을 하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사망한 70대 남성은 이른바 히트쇼크 증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트쇼크 저희가 흔히 듣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히트쇼크는요. 급격한 체온 변화로 혈압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쇼크로 인해 실신하거나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증상을 뜻하는데요. 노천탕의 경우에 탕 온도와 바깥 온도의 차이가 커서 히트쇼크의 위험이 특히 큰 장소라고 합니다. 온천 등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주로 11월에서 2월 사이에 히트쇼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2달간 한국인도 히트쇼크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천욕 겨울에 흔히 이제 저희들이 선호하는 그런 여행인데요. 히트쇼크 피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온천욕을 할 때는 혈압과 체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게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충분히 높인 후 온천탕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탕에서는 심장이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해야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또 입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술을 마셨거나 식사 직전, 식후 온천욕은 피하고 고령자나 심장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들은 만일 상황에 대비해서 꼭 일행과 함께 입욕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여행 중에 이제 이런 사고 당할 경우에 대응하는 것 역시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히트쇼크 증상으로 사망한 70대 유족들의 경우 주검을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서 일본에서 장례식과 화장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족들이 사고 당시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행사로부터 안전 배려 의무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여행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여행사 측은 여행 출발 한 달 전 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여행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종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여행사의 과실 및 과실로 인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